네, 계속해서 자백배제 법칙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과관계의 요구와 임의성의 입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인과관계의 요부인데요. 인과관계의 요부라는 것은 임의성 없는 자백과 임의성 없는 자백이 벌어지게 된 원인과 그 자백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느냐 없느냐의 그런 얘기가 되겠죠. 네, 1항을 읽어보면요, 고문이나 폭행, 협박, 신체 구속의 부당한 장기화와 임의성 없는 자백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가 없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그러한 고문이나 고문부터 해서 여기 부당한 장기화까지 이 사유와 임의성 없는 자백 사이에 당연히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 그러한 원인 때문에 자백을 하게 되었던 것이어야 한다라는 인과관계 필요설과, 즉 임의성이 없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와 자백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자백을 여전히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견해가 되겠죠. 인과관계를 요구하니까요. 그에 반해서 인과관계 불효설은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면 인과관계가 있느냐 없느냐의 관계 없이 자백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견해가 되겠습니다. 인과관계가 있던 없던 간에 즉 인과관계의 불효설에 따라서 해석하는 것이 옳을 것 같은데, 판례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볼까요? 판례는 인과관계가 존재할 것을 기본적으로 요구하면서 다만 임의성이 없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백은 인과관계의 존재가 추정되니까 그 자백을 유죄 증거로 인정하려면 적극적으로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소 복잡한데 정리하면, 인과관계를 원칙적으로 요구하는데 임의성 없는 사유가 있다면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니까 그 경우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입장이죠. 아래 판결을 보면서 내용을 익혀보겠습니다. 84년도에 선고된 8사도 2252호 판결인데요.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서 주로 문제가 됐습니다. 검찰 조서의 증거능력과 원심 판결이 법원조직법 7조의 2에 위배하였다는 점이 먼저 문제가 되는데요. 상고법원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저희가 1학기에 이미 상고심에서 파기 재판할 수도 있지만 파기 환송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걸 배웠는데요. 그와 같이 상고법원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그 사건을 다시 재판함에 있어서 상고법원이 파기 이유로 한 사실상과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을 받는다는 것은 논지와 같다. 그렇지만 환송 판결의 하급심에 대한 구속력은 파기의 이유가 된 원판결의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이 정당하지 않다는 소극적인 면에서만 발생하는 것이므로 환송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사실과 증거가 제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변동이 있었다면 그 구속력은 미치지 않고, 따라서 파기 이유가 된 잘못된 판단을 피하면 새로운 사실과 증거에 따라 가능한 견해에 의하여 환송 전의 판결과 동일한 결론을 낸다고 하여도 환송 판결의 하급심 기속에 관한 법원조직법에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저희가 파기 판결의 기속력에서 기속력이라는 제목으로 공부한 바가 있습니다. 자,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83년 8월 23일 제1차 환송 판결 전의 원심 및 제1심 판결이 검사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 신문 조서들을 유죄 증거로 채택하였음에 대하여, 파기 환송 판결 전의 1심 판결과 항소심 판결에서 검사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피의자 신문 조서를 유죄 증거로 채택하였음에 대하여 1차 환송 판결에서는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피고인들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수사원에 의하여 임의동행의 형식으로 영장 없이 연행돼서 외부와의 연락이 차단된 채 적게는 75일, 많게는 116일의 장기 불법 구속을 당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또한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불법 구속되고 있는 동안 인간으로서는 감내할 수 없는 신체상의 부당한 대우를 받았는데
사건이 검찰에 송청된 후에도 위 수사원들이 구치소에 면접을 와서는 전에 한 자백대로 모든 사실을 시인하여 동정을 받을 것과 그렇지 아니할 때에는 다시 수사기관으로 데리고 가서 조사하겠다는 등 회유와 위협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검사의 조사 때 부인하면 다른 사람은 다 시인하는데 너 혼자만 빠져나갈 수 있느냐, 끝내 고집하면 되돌려 보내겠다고 강압을 하고, 한편으로는 혐의 사실을 부인하여도 아랑곳 없이 전 수사기관의 조서를 읽어주기에 하는 수 없이 혐의 사실을 자백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변소를 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이 되고요. 또 원심에서 사실조회를 해봤더니 서울구치소장의 회보에 의하면 검사가 위 구치소에 임하여 피고인들을 조사하는 기간 동안 수시로 위 수사원들이 피고인 1, 2를 면접한 점 등의 전제 사실을 고려할 때 검사가 구치소에서 조사하는 동안에 경찰 단계에서 수사했던 수사원들이 면접을 왔던 사실이 인정된다는 거죠. 그러면 피고인들의 검사에 대한 자백은, 그렇죠? 부당하게 장기화한 신체 구속 후에 또다시 신체상의 고통을 받거나 받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하고 두려운 심리 상태하에서 한 임의성 없는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니 형사소송법 309조에 따라서 자백 배제 법칙에 따라서 검사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 신문조서는 증거 능력이 없다는 판단을 환송 판결에서 내렸고요. 그랬더니 파기환송심에 갔다가 다시 상고가 돼서 84년도 4월 24일 제2차 환송 판결은 제1차 환송 판결에서 설시한 전제사실이 인정되는 한 피고인들의 자백이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한 환송 판결의 판단은 환송 후에 원심을 기속하는 것이고, 또 같은 법 309조의 취지는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 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닌지 여부를 밝히기가 매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자백이 동조소정의 사유로 임의성이 없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한 그 자백과 위 사유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이 밝혀지지 않더라도 그 자백은 증거 능력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나, 즉 여기에서는 지금 밑줄친 부분에서는 인과관계 불효설을 취하고 있었는데, 반면 피고인의 자백이 동조 소정의 사유로 임의성이 없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도 자백과 임의성이 없다고 의심하게 된 사유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여 그 자백이 임의성이 있는 것이 인정되는 때에는 증거 능력을 가진다고 할 것이지만 애매한 설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과관계 불효설을 취하는 것 같으면서도 뒤에서는 명백하게 인과관계가 없다면 증거 능력이 있다, 이렇게 설시했지만 결론적으로 이와 같이 임의성이 없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백은 그 인과관계의 존재가 추정되는 것이므로 아까 정리한 것처럼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려면 적극적으로 그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이 인정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구를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1차 환송 원심이 환송 판결에서 설시한 위 전제사실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면서 마치 임의성이 없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백이라도 그 자백이 임의성이 없는 것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할 때, 혹은 그 자백과 임의성이 없다고 의심하게 된 사유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을 때에는 이를 유죄 증거로 할 수 있는 것이라는 전제 아래 검사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을 인정한 것은 자백의 임의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당원이 파기환송하면서 파기 이유로 설시한 판단에 저촉되는 판단을 한 위법이 있다 하여 위 원심 판결을 다시 파기환송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2차 환송 후의 원심은 제2차 환송 판결의 파기 이유에 따라 피고인들의 검사에 대한 자백은 임의성이 없는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지만, 의심할 만한 사유는 있지만 증인 이, 김, 조, 박, 한, 이, 윤, 모모라는 사람들에 대하여 적법한 증거조사를 한 후 안기부 및 치안본부, 조난 간첩지령, 통신카드의 현존 등의 사실을 종합해서 난파간첩 박정아무개의 진술과 박아무개의 진술 등으로 간첩, 송, 또 한의 행적이 드러나고 그동안 줄기차게 부인하던
송아무개와의 4일 후에 접촉 사실 등이 탄로났으며 거기에다가 간첩지령 통신카드가 나오자 사실을 더 이상 부인할 수 없기에 이른 새로운 객관적인 사정을 인정하고 여기에 그 거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검찰에서의 피고인들의 진술은 앞으로 자신들에 대한 사건 처리의 추이에 대비해야 한 임의성이 있는 상태에서의 자백 진술이라고 인정하고 새로운 사실과 증거에 의해서요. 그래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임의성이 없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데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임의성이 없다고 의심하게 된 사유들과 피고인들의 자백과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여 자백에 임의성이 있는 것임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검사 작성의 이 사건과 피의자 신문 조서는 증거 능력이 있다고 파시했는데 그렇다면 제2차 환송 후 원심 판결은 파기환송의 이유가 된 사항 이외에 새로운 사실관계와 새로운 증거를 첨가하여 판결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위 원심 판결에 환송 판결의 구속력을 무시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 없고 위와 같은 원심 판결의 판시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면 원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검찰 조서의 증거 능력, 자백의 임의성, 인과관계의 부존재 입증에 관한 법리호의 위법이 없다라고 판시한 사안이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파기환송 판결의 구속력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두 번째는 저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자백의 임의성에 관해서 자백에 임의성 없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이 되면 인과관계에 관계없이 추정이 된다.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지만 그 추정에 따라서 추정에도 불구하고 인과관계 없음이 명백하게 밝혀지면 임의성 없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자백은 증거 능력이 있다. 이렇게 판시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다시 위로 올라가서 날짜를 보시면요. 80년대에 선고된, 그렇죠? 84년대에 선고된 판결인데요. 개인적으로는 역시 이런 해석은 옳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인과관계 불효설의 입장에서 임의성 없는 사유만 있다면 인과관계를 따지지 않고 바로 유죄 증거로 쓸 수 없다, 증거 능력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옳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면 과연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야 되는 의무가 실체적 진실주의에 반할 수 있을까요? 네. 80년대 판례는 그렇게 본 것 같은데 현재는 그렇게 이해해서는 좀 곤란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밑에 나오는 판결도 역시 80년대에 선고된 판결입니다. 80년대는 어떻게 보면 사법사의 법의 우리나라 법의 역사에 있어서는 참 암울한 시기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1항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에 임의성이 없다고 다투는 부분, 바로 저희가 임의성 없는 자백에 대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 법정에서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진정 성립과 임의성을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심 법정에서 검사로부터는 폭행, 협박이나 회유 등 부당한 대우를 받음이 없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신문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논지는 피고인은 검찰 송치 전 수사기관에서 경찰 단계에서 안기부였겠죠. 그 당시에도 또는 경찰 치안본부 대공과일 수도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모진 고문과 폭행, 협박 그리고 자백하는 경우 공소 보류 조치한 후 국가보안법상의 기소유예와 유사한 제도로 공소보류 제도가 있습니다. 공소보류한 후 해외 대공요원으로 채용하겠다는 회유를 받아서 허위의 자백을 하게 된 것이며 검찰에 송치된 후에도 다시 고문을 받게 될는지도 모른다는 공포와 공소보류 처분에 기대해서 종전의 자백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니 검찰에서의 자백도 임의자백이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대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건이죠. 왜? 2.1에서 보시면 우선 검찰 송치 전 수사기관에서 소론과 같은 고문, 폭행, 협박이나 회유를 받았다는 점 자체가 피고인의 주장 외에 기록상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또 가사 수사기관에서 다소간 자백을 강요한 소행이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표현 자체가 지금은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입니다. 다소간 자백을 강요한 소행이 있었다니요. 가정을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스스로 검사 앞에서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조사를 받았다고 시인하고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기존에 본 것처럼
수사기관 경찰 수사 단계에서의 그 심리 상태가 경찰에서도 계속되었다 그러면 곤란한데요. 증거 능력을 인정하기가 어려울 텐데 이 경우에는 그렇게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검사로부터 약 20일에 걸쳐 5차에 걸친 신문을 받으면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에 관하여 소상하게 진술하였고 일부 신문 내용에 대하여는 부인하고 변명하였으며 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수사기관에서의 자백 내용을 보충 내지 수정한 진술을 하고 있으므로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학력, 경력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검사 앞에서의 자백은 피고인의 임의에 의한 진술이었음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그 자백 과정에 있어서 송치 전 수사기관에서의 강압적인 심리 상태가 계속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인정했던 사안입니다. 네.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서 이렇게 2.2의 마지막 부분에서 설치한 것처럼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이런 경우에는 인권보호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증거 능력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판례가 나아가야 한다. 네. 지금 비슷한 문제가 벌어진다 그러면 그런 판례가 나올 수도 있겠지요. 어쨌거나 같은 취지에서 검사 작성에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에 기재된 자백의 임의성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이렇게 했던 사안인데요. 역시 80년대의 판결로서 저희가 좀 주의 깊게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판례는 80년대의 판례를 그렇게 봤지만 개인적으로는 인과관계 불효설이 더 타당하게 보여지고 또 경찰 단계에서 그런 임의성 없는 사유가 인정이 된다 그러면 검찰에서의 자백도 당연히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옳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인과관계 여부에 관한 문제이고요. 두 번째로 임의성, 이와 같은 자백의 임의성이 다투어질 경우에 그 입증을 누가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가 임의성의 입증 부분인데요. 자백의 임의성이 문제되는 경우에 관해서 대법원은 일관해서 자백의 임의성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 그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피고인이 입증할 것이 아니라 누가요? 검사가 그러한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의문점을 해소하는 입증을 해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판례를 통해서 확인해 볼까요? 98년에 선고된 97도 3234 판결인데요. 임의성 없는 자백의 증거 능력을 부정하는 취지가 허위 진술을 유발 또는 강요할 위험성이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진 자백은 그 자체로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오판의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허위 배제설의 입장. 한편 그 진위 여부를 떠나서 자백을 얻기 위하여 피의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위법 부당한 압박이 가해지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것이므로 인권 옹호설의 입장, 자백 배제 법칙의 이론적 근거를 살펴볼 때 본 판례 내용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임의성의 다툼이 있을 때에는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피고인이 입증할 것이 아니고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해소하는 입증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들은 체포 후 줄곧 범행을 부인하다가 금품수수의 상대방과 대질신문을 벌였다거나 특별한 증거가 제시되지 아니하였음에도 갑자기 그동안 지켜온 명예감정을 포기하고 순순히 범행일체를 자백하였다는 것은 지극히 이례적인 것으로서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데다가 그 진술 내용도 범행 사실은 물론 굳이 허위 진술의 필요가 없는 기본적인 사항마저도 부정확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 박영일의 경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준공검사의 결재 과정에 관여할 여지가 없는데도 준공검사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이 수수된다는 것은 경험칙상 뇌물을 수수한 동기로 인정하기 미흡한 점. 피고인들은 모두 제1회 공판정에서부터 그 범행을 전면 부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검찰에서의 자백은 그들 주장대로 잠을 재우지 아니한 채 신문을 계속한 것이 사실이라면 강요와 회유를 거듭한 끝에 받아낸 것일 뿐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들이 검찰에서 행한 위 각 자백은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철야 조사가 있어 그 때문인지 여부를 심리 판단하지 아니하고는 결국 유죄 증거로 삼을 수 없다라고 해서 검사의 입증 책임을 명확하게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피의자 진술의 임의성 유무가 다투어지는 경우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서 증거조사의 방법이나
증거 능력의 제한을 받지 않고 재반 사정을 종합 참작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여 즉 자유로운 증명으로 임의성 유무를 판단하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소송법적 사실인 거죠. 증거 능력의 인정 요건이라고 하는. 그래서 소송법적 사실이므로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한다 라고 판례는 보고 있는데, 학설로는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는 견해와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는 견해가 대립되는데요. 개인적으로 자백의 임의성과 같은 부분은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고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백의 임의성에 대해서 소송법적 사실이니까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지만,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는 것이 이런 경우는 엄격한 증명을 요하다고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판례는요, 위에서 본 것처럼 아래에서 보시면요, 피고인이 된 피의자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그 피고인이 공판정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면 그 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이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고 특히 의심할 만한 사유가 없는 한 증거 능력이 있습니다. 현행법으로는 312조 1항과 2항에서 검사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나중에 전문법칙 공부할 때 보시게 됩니다. 2007년 6월 1일 개정 전 형사소송법 312조는 이와 같이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 조문 내용은 참조로 들어가야 되는 건데요, 1항과 2항이 밑으로 편집을 다시 해서 강의 안에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피고인이 그 진술을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고 다투는 경우에는, 임의성이 다퉈지는 경우에 앞서 본 것처럼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당해 조서의 형식과 내용,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지능 정도 등 재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피고인이 그 진술을 임의로 한 것인지 여부를 판정하면 된다 라고 해서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자유로운 증명의 방법에 의해서 증명할 수 있다, 이렇게 판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자백배제 법칙의 마지막 부분으로서 자백배제 법칙이 적용이 되면요, 효과는요, 너무나 당연히 증거 능력이 없으므로 유죄 인정의 자료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엄격한 증명의 자료로요. 한편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다 하더라도 임의성 없는 자백은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고, 또 탄핵 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탄핵 증거를 공부할 때 다시 나오겠지만요, 임의성이 없는 자백은 예를 들어서 고문에 의한 자백을 생각해 보시죠. 증거의 세계에서 절대 탄핵 증거든 어떤 동의하든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충분히 수긍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백 배제 법칙에 의하여 증거 능력이 부정되는 자백에 기해서, 예를 들어서 고문에 기해서 자백을 했고 그 자백에 기해서 증거물을 수집했다, 2차적으로 예를 들면 살인죄에 사용된 흉기 같은 거를 수집을 했을 때 그러한 증거가 증거로 사용될 수 있겠느냐, 2차적으로 수집된 증거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것인가, 이 문제는 다음 주에 배울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에 따른 독수의 과실 이론에 의해서 역시 결정이 된다고 봅니다. 인과관계의 단절, 희석 여부에 따라서 그 증거 능력이 달라진다고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주에는 증명의 정도부터 해서 증거재판주의의 증거의 정도부터 해서 자백 배제 법칙까지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다시 줌 강의로 여러분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영상 강의와 줌 강의가 어떻게 뭐가 더 좋은지 사실 잘 모르겠는 장단점이 있는 부분인데요. 여러분이 적절하게 활용을 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의안은 금방 봤던 것처럼 그 실명이 나와 있는 부분을 조금 제가 비실명 처리를 하고, 또 참고조문의로 기재가 되어 있는 312조 1, 2항을 밑으로 내려 참고로 만들어서 이루리 게시판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번 주 한 주 역시 수업 받느라고 고생하셨고요. 동영상 강의 열심히 시청해 주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뒷부분은 잘못된 거라서 이미 해결이 됐습니다. 다음 주 줌 강의실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